네, 반갑습니다. 한자를 쉽고 빠르게 공부하는 한자 공부 이렇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깃발을 나타내는 깃발언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11개의 글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깃발언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11개의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의 그 모양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들이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입니다. 글자의 모양을 가만히 보시면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깃발언이라는 글자의 모습이, 모양이 쭉 보이시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깃발언이라는 글자를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 글자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깃발언이라는 글자는 재밌게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상형의 원리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로 회의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상형입니다. 자, 상형은 어떠한 대상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글자의 모양을 딱 보시면 어떠한 모양이 떠오르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상형이라고 해석할 때에는 뭐냐? 바로 이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글자의 좌측은 방향을 나타내는 모방이라는 그런 부수글자예요. 그런데 이 모방이라는 글자는 이 글자 자체가 원래 상형 글자입니다. 어떤 상형이냐? 배에서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그 방향을 결정하는 그 방향타 또는 노 같은 거예요. 노를 저어 나가는 그 노를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 왼쪽 자체만으로도 어떠한 모양이에요. 모양. 배에서 방향을 조정하는 그런 모양인데, 그 옆에 있는 건 뭐냐? 그 배에 있는 인처럼 생겼는데 사람과는 전혀 관계없고 그 배에 있는 깃발이에요. 깃발. 그래서 그 배에 있는 깃발이라고 해서 깃발이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글자를 상형의 원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의 원리, 즉 결합의 원리로 해석하는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두 번째 이 회의의 방법은 뭐냐면 좌측과 우측으로 이 글자를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글자의 좌측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그 모방이라는 그러한 부수글자고, 이 글자의 오른쪽은 바로 이 글자의 모양, 그 모양을 보시면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 사람으로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 사람의 움직임의 방향, 그 방향을 안내하는 깃발이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깃발을 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보냈잖아요. 바로 그렇게 깃발을 가지고 사람의 움직임의 방향을 이렇게 안내하는 깃발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회의의 원리로 해석하는 해석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글자는 이렇게 배에 있는 깃발이 됐던, 아니면 깃발을 가지고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던, 아무튼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신다면 참 좋겠고, 자, 그럼 이 글자는 어떠한 글자들을 만들어냈나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조사어라는 글자입니다. 어조사어. 자, 이 어조사어라는 글자의 모양을 딱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깃발언의 모양이 그대로 보이시죠? 그런데 재밌게도 이 어조사어라는 이 글자는 깃발언이라는 글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게 모양만 비슷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이 글자는 어떤 글자냐? 이 글자는 이 글자 자체가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냐? 자, 이 글자는 바로 까마귀, 새 중에서 까마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글자의 모양을 보시면 까마귀가 연상되십니까? 전혀 모르겠죠? 자, 그러면 이 글자의 본래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체 변화를. 자, 이것이 바로 어조사어라는 글자의 서체 변화인데, 이 글자의 가장 왼쪽, 즉 초기 모양을 한번 보세요. 초기 모양을 보시면 깃털이 쭉 있는, 아랫부분에 깃털이 쭉 보이고 윗부분에는 정말 새 머리같이 보이죠. 새 대가리처럼. 자, 그런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눈이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까마귀는 까마귀 눈동자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자신의 깃털의 색깔인 검은색과 딱 어울려져서 이게 눈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그릴 때에는 눈이 없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시면 이 모양이 눈이 없는 새의 모양인데 이게 바로 까마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그런 글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까마귀의 모양이 점점 변화해서 지금의 모양, 지금의 글자체로 된 건데, 그럼 이 까마귀가 까마귀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조사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어조사라는 것은 말하다는 겁니다. 말하는 의미입니다. 자, 말하다의 의미가 있는 어조사로 사용된 거예요. 그럼 왜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까마귀가 깍깍 울면서 슬피 울면서 그 울음소리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 큰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표현한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까마귀의 울음소리처럼 이렇게 까마귀가 소리 내는 그 모습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어조사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조사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어떠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막는 것을 나타낸 가로막다 알이라는 글자예요. 가로막다 알. 자, 이 가로막다 알이라는 글자는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어조사어라는 글자와 문을 가리키는 문자 이 두 개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문과 어조사가 결합해서 가로막다. 좀 잘 이해가 되시죠?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건 뭐냐?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문 같은데 성문이 있잖아요. 남대문이나 숭례문 뭐 그런 문이 있잖아요. 큰 문. 예전에는 그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으로 이렇게 도시를 딱 둘러싸고 그 성문이 있었는데 그 성문을 통과한다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문을 통과할 때 아무나 성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떠한 그 사람이 성문을 통과할 때 거기에 성문에 서 있었던 경계병들이 그 오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동작을 출입을 막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 앞에서 어이 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그 모습, 그 어이 하면서 그 어라고 하는 그 발음을 그대로 어조사어라는 글자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재밌죠? 그래서 성문에서 경계병들이 출입하는 출입자들을 가로막는 것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로막는 것을 나타낸 가로막다 알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조사어라는 글자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어조사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면서 2차 결합을 우리가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뭔가 베푸는 것 또는 뭔가 실행하는 것, 실시하는 것을 나타낸 실시하다 시 또는 베풀다 시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가만히 보시면 깃발언이라는 글자가 보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글자는 이 글자의 오른쪽의 윗부분이 그 사람인이라는 글자의 변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글자는 깃발언이라는 글자와 그 밑에 어떤 글자가 있냐? 이것은 어조사야라는 글자예요. 어조사야. 자, 어조사야라고 하기도 하고 저것은 또 어떤 뜻이 있냐? 뱀의 뜻입니다. 동물 중에 뱀이 있죠. 이게 본래 이 어조사야라는 이 글자는 본래 뱀이 ጧ리 틀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인데 이 글자 또한 어조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 뱀이 구불구불하게 움직이잖아요. 구불구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배를 기어서 땅을 기어 다니는데 바로 그렇게 뱀이 구불구불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이 추울 때 말을 하면 말을 할 때 입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 입김의 모양이 뱀과 같이 구불구불하다라고 해서 어조사란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베풀다 시 또는 실시하다 시에서는 어떤 의미냐? 이것은 바로 어떤 뱀이나 말하다의 뜻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구불구불하면서 뭔가 움직하는 펄럭펄럭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깃발언이라는 글자와 이 그 어조사야가 결합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깃발이 있긴 있는데 그 깃발이 가만히 축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조사야, 즉 뱀이 구불구불한 모양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 깃발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양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깃발이 흔들리겠습니까? 당연히 바람이 불면 깃발이 흔들흔들 거리겠죠. 그런데 바람이 안 불었을 때는 어떤 때 흔들거리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깃대를 흔드는 거예요, 이게. 깃대를 흔들면서 펄럭펄럭 하면서 깃발이 팔락팔락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문자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깃발을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시하다의 뜻이 있고, 베풀다는 뭐냐면, 깃발을 옛날에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을 일을 시키거나 일을 할 때 깃발을 주로 움직였어요. 북을 치거나 깃발을 흔들면서 행동을 재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어떠한 일을 벌린다, 일을 베풀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그 베풀다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베풀다로 그 의미가 이렇게 점점 확장이 된 그런 케이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바로 시설이라고 할 때 그 시자, 또는 시행하다라고 할 때 그 시자, 또는 실시라고 할 때 시자가 바로 이 베풀다 시 또는 실시하다 시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시하다 시 또는 베풀다 시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나그네를 나타내는 나그네여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여행하다여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글자의 모양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그 깃발언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깃발언이라는 글자와 그 아래에 좀 이상하게 생긴 모양이 결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깃발언이라는 글자 우리가 배워서 알겠고, 그 밑에 좀 이상하게 생긴 그 글자는 뭐냐? 이것은 바로 본래 이 모양이 아닙니다. 그럼 이 아랫부분에 본래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아랫부분의 본래 모양인데, 이 본래 모양의 글자는 뭐냐? 이거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앞선 사람을 뒷사람이 따라가는 것을 나타낸 따르다 종이라는 글자입니다. 따르다 종. 쫓다 종 또는 따르다 종이라는 글자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깃발과 사람이 따라다니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깃발과 사람이 따르다를 결합해서 나그네다 또는 여행하다. 좀 잘 이해가 되시죠?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건 뭐냐면, 이것은 예전에 전쟁이나 전투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쟁이나 전투를 할 때 꼭 지참하는 거, 요즘에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죠? 그렇죠. 군대에는 군대 깃발이 생명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군기 아래에 병사들이 군기를 따라서 전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전장을 이곳저곳 다니는, 그 깃발을 따라서 다니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서, 그런 군인들의 모습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해서 나그네고, 그리고 그렇게 군인들이 이곳에서 전쟁 치르고, 또 전쟁에서 저쪽에서 또 다른 전투를 치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여행한다라고 해서 여행하다의 뜻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깃발을 따라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행 가보셨어요? 해외여행 가시면 그 가이드가 조그만한 깃발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그 깃발만 보고 졸졸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신다면 이 나그네여 또는 여행하다여라는 글자가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우리가 여관이라고 할 때 그 여자, 또는 여정이라고 할 때 여자, 여행에서의 여자가 바로 이 나그네여, 여행하다여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그네여, 여행하다여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이번 시간의 핵심이 되는 깃발언이라는 글자와 화살을 가리키는 화살시, 이 두 개의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결의족이라는 글자입니다. 결의족. 자, 결의족이라는 것은 어떠한 혈연 또는 국가, 그런 거를, 민족,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깃발과 화살이 결합해서 결의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옛날에 그 전쟁의 장면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셔야 돼요.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사극을 보셨던 그러한 기억들을 되살리시면서 옛날의 전투 장면들을 연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건데, 이건 뭐냐? 전쟁이나 전투에 나갈 때 거기에 병사들은 어디 아래에 집합을 하죠? 그렇죠. 자기의 장군 아래에 집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군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막사를.
그렇죠. 장군기가 있는 곳이 자기네 박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깃발 아래 무기를 들고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이 결애란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투에 임할 때 같은 아군으로서 같은 깃발 아래 무기를 들고 모이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의 화살시라는 것은 그때 전투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쥐고 있었던 그러한 무기다. 무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의족이라는 글자고 또 이 글자는 모이다 또는 모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장군기 아래에 군수품 또는 전쟁에 관련된 그런 장비들을 모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다라는 뜻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때 그 족자 또는 민족에서의 족자가 바로 이 결의족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의 족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깃발을 나타내는 기정이라는 글자예요. 기정. 자, 이거는 이 글자 자체가 깃발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자, 그런데 재밌게도 이 글자는 깃발언이라는 글자와 아랫부분에 뭐죠? 그렇죠. 이거는 날생이라는 그런 글자입니다. 날생.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것은 날생이라는 글자 자체가 어떠한 생물이나 살아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글자인데 이 살아있는 것과 깃발이 결합해서 다시 깃발이 됐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깃발 중에서도 좀 특수한 깃발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어떤 글자냐? 깃발 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천으로 만든 깃발이 아니라 그 주위나 그 깃발 주위를 그 새의 살아있는 생물인 새의 깃털로 장식한 그러한 멋있는 휘장 같은 멋있는 그러한 깃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깃발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생이라는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깃털, 새 깃털로 만든 깃발을 나타내는 기정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뭔가 사람이 도는 거예요. 도는 것을 나타낸 돌다선이라는 글자예요. 돌다선. 자, 이 돌다선이라는 글자도 가만히 보시면 깃발언이라는 글자와 또 그 아래에 어떤 글자냐? 저것은 사람의 발을 또는 다리를 나타내는 발필이라는 글자예요. 발필. 발필이라는 글자고 부수 글자인데 저 글자는 사람의 종아리 아래 발바닥부터 종아리까지 나타내는 그 표현된 그러한 부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이 발이라는 거, 한자에서 발이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신체 부위 중에 하나인 발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걷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글자는 뭐냐? 깃발과 걷다가 결합이 된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깃발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깃발을 따라서 사람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거, 제가 앞서 설명드렸었던 그러한 그 군사들이 전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렇죠. 본국으로 복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돌아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담아낸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우리가 선율이라고 할 때 그 선자 또는 개선이라고 하죠. 이제 개선 장군 할 때 그 개선에서의 선자 또는 알선한다라고 할 때 그 선자 또는 주선에서의 선자가 바로 이 돌다선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다선이라는 글자를 잡아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깃발을 가리키는 깃발유라는 글자예요. 깃발유. 좀 전에 우리가 멋있는 새 깃털로 만들어낸 그런 멋있는 깃발도 살펴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나오는 이 깃발유라는 글자는 애들이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깃발을 말합니다. 좀 약간 작겠죠. 자, 그래서 깃발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가만 보시면 깃발언과 아들자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아들자. 그래서 아이들이 손에 들고 놀이로 장난감처럼 노는 그런 장난감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노는 어떤 깃발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깃발유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깃발유라는 글자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면서 2차 결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글자를 만들어냈냐? 바로
놀다유라는 글자를 만들었어요. 놀다유. 자, 놀다유라는 글자는 가다의 뜻이 있는 쉬엄쉬엄 가다 차기라는 글자와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깃발유가 결합이 된 거예요. 자, 깃발과 가다가 결합해서 놀다. 좀 잘 이해가 되시죠?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건 뭐냐? 제가 깃발유를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나오는 깃발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장난감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깃발의 의미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깃발을 가지고 노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깃발을 가지고 노는데 어떻게 노냐? 막 다니면서 쉬엄쉬엄 가다 차기 가다잖아요. 가는데 애들이 뭐 그냥 점잖게 걸어 다닙니까? 아니죠. 놀이터에 보시면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렇게 장난감 깃발 같은 거 들고 막 뛰어다니는 것을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뛰어다니면서 즐겁게 노는, 웃으면서 즐겁게 노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신다면 이 논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놀다유라는 글자를 살펴봤는데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바로 유람이라고 할 때 그 유자 또는 유세라고 하죠. 유세. 선거 유세할 때 그 유세입니다. 그 유세에서의 유자 또는 유목민이라고 할 때 그 유목에서의 유자가 바로 이 놀다유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한자어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마다 이 놀다유를 연상하시면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깃발기라는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발기. 자, 이 깃발기도 깃발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래서 깃발언이라는 글자와 그것을 나타내는 그 기, 이 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깃발언과 그 기가 결합해서 다시 깃발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깃발이야말로 정말 일반적인 깃발을 말하는 거예요, 저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자는 기수라고 할 때 또는 국기라고 할 때, 기치라고 할 때 사용하는 글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깃발은 깃발언이 있기 때문에 깃발을 나타내긴 하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아랫부분에 그 기라는 글자가. 그래서 그 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말하면 oneself라고 하죠. 제규대명사. 그것처럼 자기 자신을 다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깃발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연상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깃발기라는 글자는 언제 사용되냐? 우리가 기수라고 할 때 기자 또는 기치에서의 기자, 국기에서의 기자가 바로 이 깃발기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깃발언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총 11개의 글자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글자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깃발을 가리키는 깃발언이라는 글자를 살펴봤는데 이 깃발언이라는 글자를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상형의 원리로 배가 있고 배에 있는 깃발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모방이라는 것이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방향을 사람한테 알려주는 깃발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깃발언이라는 글자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깃발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조사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그 어조사어가 다시 결합해서 만들어낸 가로막다 알이라는 글자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글자는 베풀다, 실시하다, 시라는 글자인데 여기서부터는 깃발언이라는 글자가 그대로 활용이 돼요. 그죠? 그리고 나그네 여행하다 여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결의족, 기정, 돌다선, 깃발유, 놀다유, 깃발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번 시간에 배웠던 그 글자들은 그 의미, 깃발언이라는 의미 계속해서 연속되는 것이 안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길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었던 것은 어떠한 그 글자가 만들어지고 그 글자의 의미 계속해서 활용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그런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형성 글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형성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는 그 의미 계속해서 활용이 됩니다. 약간의 변형이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렇게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지거나 회의의 원리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 글자는 새로운 의미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있었던 음과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음이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깃발언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11개의 글자를 살펴봤고, 그리고 참고로 상형과 회의는 새로운 의미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